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랑 강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하나만 꼽자면 저는 우리가 만날 일이 참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원하는 상품, 먹고 싶은 음식을 집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지금 강의 어떠신가요? 굳이 힘들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원하는 강의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업무도 미팅도 이제는 방구석에서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의뢰받는 강의 주제가 언택트 시대의 소통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오해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해를 줄이는 비대면 화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통하게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자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앞에 통자는 통할 통자죠. 그리고 뒤에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면요, 아프게 돼요.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가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죠. 가정 내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병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고객의 마음도 답답하고요. 그렇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떠나가는 고객들을 보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요, 더 많은 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과 관련된 공부를 진행해 왔고 요즘에는 말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청중과 보다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객들을 만날 일이 많은 분들은 고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통이라는 거, 결국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4가지 종류의 스포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를 비슷한 애들 3개를 묶어주시고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거 고르셨나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드리면요, 다들 다른 답을 고르시고 다른 이유를 대세요. 어떤 분은 축구를 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거는 도구를 활용하는데 얘는 몸으로 하는 스포츠네요. 어떤 분은요, 골프를 고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대시죠. 다른 것들은 팀으로 하는 스포츠인데 골프는 혼자 하는 스포츠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이스하키를 고르시고요. 나머지는 다 2글자인데 쟤는 5글자예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재미있죠. 이렇게 별거 아닌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이 다 다른 답을 내고 다른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 지식의 정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너와 내가 다르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 소통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더더욱 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는요, 비언어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55%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비언어라는 건요, 말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눈을 맞추고 있느냐,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비언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화 안 났거든? 그러면 메시지 그 자체는 나 화 안 났어 이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 안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치켜 세웠던 도끼눈, 차가운 표정을 보면서 아, 뭔가 지금 나한테 화가 났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언어적인 요소가 우리의 대화에서 차지하는 요소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상대방의 시선, 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내 말을 이해했는지,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지죠.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비대면 화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왕 하는 설명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하자, 쉬운 설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옷을 하나 사러 상점에 딱 갔습니다. 옷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이 자켓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버튼을 클로징했을 때 힙라인을 가려주면서 실루엣이 슬림하게 잡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내추럴한 핏감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분명 점원은 아주 친절하고 우아하게 설명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뭔 소리야? 싶은 설명이 돼버렸죠. 이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고객님, 이 자켓은요, 뒤에 보시면 트임이 양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추를 잠가도 어때요? 활동하기 굉장히 편하시고요. 뒤에서 보니까 오, 완전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과 잘 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쉽게 전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설명을 하실 때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도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전제 하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오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지식의 저주라고 말한대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대화에 저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머리가 큰, 배울 만큼 배움,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지만 실제로는 대학교 1학년짜리 애들을 두고 강의를 할 때 가장 강의하기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걔네는 배경 지식, 전공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박수로 친 게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한 분도 대답을 못 하세요. 지금 저는 나비야를 연주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자, 이렇게 저는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치면서 다들 아마 맞추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에 대한, 멜로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저게 무슨 노래야? 저게 무슨 박수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한 농부가 파이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염산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화학 반응 과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친절한 설명이었지만 농부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차분히 설명을 해줍니다. 염산을 사용하면 염기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니 재고하십시오. 자, 이제 듣다 열이 받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파이프 빵꾸 납니다. 자, 앞에서 우아하고 친절한 설명을 쭉 해줬지만 농부가 듣기에 가장 좋은 설명은 뭔가요? 그렇죠. 마지막 3번째 설명, 빵꾸 납니다 였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오해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쉬운 용어로 얘기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기술들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어떻게 전달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외계어 같은 말은요, 필름의 정의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사진을 찍지만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 다들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필름을 요즘 유치원생들은 몰라요. 자, 얘네한테 필름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로 설명을 하실 것 같으세요? 코닥 회사의 직원이었던 스티븐 세스는요,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얘들아, 필름은 그릇이야, 그릇. 너네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릇에다가 잠깐 담아뒀어. 그랬다가 또 배가 고파, 또 생각이 나, 그러면 꺼내서 먹게 되지. 마찬가지야. 지금 이 장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 필름이라는 그릇에 잠깐 담아두는 거야. 그랬다가 생각이 나면 또다시 꺼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필름이야. 자, 어떤가요? 필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다 명확하고 쉽게 설명이 되죠. 이처럼 상대에게 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실 때에는요, 비유를 활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유치원생들에게 필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릇은 친숙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우리가 친숙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에 빗대서 표현을 하시면요, 상대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 약관들 보면 외계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세일즈를 잘하시는 설계사 분들은요, 절대 어려운 용어들로 고객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업계 최초 신담보로 임플란트 하실 때 저희가 치조골 이식술도 보장해 드려요. 그럼 고객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알아듣는 척 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은 얘기에는 절대 고객들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되도록 쉽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때 비유를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도요, 흙을 평평하게 다져줘야 하잖아요. 자, 치아를 심는 일,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잇몸을 평평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치조골 이식술이에요. 근데 그거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보장 안 해주거든요. 저희 업체만, 저희 회사만 이거 보장해 드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실 때는 비유를 활용해라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꼭 그런 상황들 생기죠. 나는 열심히 전달을 했고 상대방도 분명히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수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면 식수,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수라고 하면은 아마 마시는 물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좀 행사 준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식수라고 하면은 밥 먹는 사람의 머릿수 아니야?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또 산림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나무를 심는 일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자, 이처럼 기표는 동일해도 기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표는 동일해도 기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표시할 때 식수는 동일하게 써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통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대방도 동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상황을 한번 보실게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보고서 작성을 이제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되도록 빨리 정리해서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내가 오늘 할 일이 정말 많으니까 퇴근하기 전까지만 후다닥 정리해서 전해드리자. 그랬더니 과장님이 아주 흔쾌히 오케이를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되도록 빨리를 오후 부장님 보고 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오후 부장님 보고쯤이 돼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에서 오류가 생긴 이유, 바로 되도록 빨리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이거보다는 제가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오류가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숫자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는 이성의 언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2시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2시가 동일해요. 내가 생각하는 5만 원과 상대방이 이해하는 5만 원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다음 상황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고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품은 현재 재고가 없어서요. 고객님 구매하시면 금방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고객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옵니다. 저 아직 상품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난 황당해요.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건 말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금방과 고객이 받아들이는 금방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보다는 역시 숫자를 활용해서 고객님 구매하시면요, 늦어도 15일까지는 배송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고객도 15일까지는 기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이렇게 숫자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객이 나에게 등촌동으로 배송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등촌동이요? 뭐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한다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이 나는 둔촌동이라고 했는데 왜 등촌동으로 배송했어요? 라고 딴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 맞으시죠 고객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아니요 강서구 아닌데 강동구예요 강동구 둔촌동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소통의 미스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어 말하기,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말을 나의 언어로 한번 살짝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요, 고객이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실 수가 있어요. 다음 사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약하려고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날짜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그러면 고객님 17일이거든요. 맞으시죠? 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한 번 더 더블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다음 사례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고객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보다 분명한 말, 분명한 용어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특별 돌봄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상황도 한번 볼까요? 고객이 1회 4만 원씩 맞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만 원이 맞아요. 그럴 때도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부연 설명을 덧붙여 주셔야 돼요. 네. 20회 진행하실 경우에는 1회 4만 원씩 80만 원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10회 결제하시면요, 회당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20회 결제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친절하면서도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직원이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가정의 달 맞이해서 행사 장소 알아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장소 있잖아요. 거기 진짜 좋던데. 근데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요.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장소가 다 예약이 차가지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듣다가 숨이 막히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말을 끊고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자, 비대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전화 통화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진짜 화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요점부터 전달하면 듣는 사람 속이 훨씬 더 시원하겠죠. 네, 팀장님, 제가 이번에 행사 장소들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추천해 주신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 이렇게 부연 설명은 뒤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전화통화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늘 결론, 가장 중요한 정보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덜 중요한 거, 세부적인 설명은 그 뒤에 붙여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설명 방법을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포인트를 가장 먼저 앞에 두는 말 습관을 들이시는 게 오해를 줄여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친절하게 이야기하시라는 건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더 오해를 불러오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들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가볍게 농담 삼아 한 말인데 내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미안하다고 표현을 한 건데 고객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뭐라는 거야? 지금 미안하다는 거야? 뭐야? 왜 표현이 제대로 안 돼? 더 분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나의 말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온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름은 몰라도 어딘가에서 봤다 싶으실 거예요. 헤어 아티스트인 차홍입니다. 이분이 방송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요. 머리도 잘 만지지만 말을 정말 예쁘게 하세요. 산적같이 생기신 한 남자분이 나와서 본인의 고민을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차홍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만 봐도 좋은가 보다. 이 기사에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니까 와, 완전 돌려각이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고민에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차홍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은 고객들을 늘 만나면서 고객들의 장점, 예쁜 점을 찾는 거를 정말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고객을 기분 좋게 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사러 가가지고 이 옷 저 옷 입어보는데 점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은 핑크가 안 어울리네요. 핑크는 좀 촌스러워 보여 라고 얘기해요. 왠지 기분 나쁘죠. 나도 알긴 아는데 네가 말하니까 왠지 기분 나쁘다. 옷 안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는 고객님은 어두운 색 옷을 대니까 얼굴이 확 사네요. 훨씬 더 선명해 보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저 가게에서 옷을 사고 싶습니다. 우리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죠. 내가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부정어를 덜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 표현으로 대체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고객님, 저희가 3만 원 아래는 배달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마음에 상처 입습니다. 이거보다는 고객님,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저희 배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자, 마찬가지. 해당 서비스는 전날 예약 안 됩니다. 오늘 예약 안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해당 서비스는요. 당일 예약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용하실 거라면 내일 다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if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if, 다들 아시죠? 만약에 뭐뭐 하면을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만약에 뭐뭐 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아무 때나 막 먹으러 다니거든요. 한 번은 음식점에 갔는데 아무도 저를 내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안해가지고 지금 식사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식사 안 돼요 라고 주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서 그럼 언제부터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11시 반부터나 돼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11시 반이었어요.
그때 지금 식사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고객님 15분만 기다리시면요 식사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덜 뻘쭘했겠죠. 마찬가지 카드 결제는 할인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현금으로 하시면요 저희가 좀 할인해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좋은 말습관이 될 거고요. 세 번째 방법은 간접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뭐든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명확한 의사 전달을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지시받는 느낌, 명령받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상황이나 맥락들을 좀 더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실내가 좀 춥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문제는 간접 화법은 꼭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워요? 난 안 추운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유형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보다 분명하고 부드럽게 덧붙여 주시면 돼요. 실내가 좀 춥지 않나요? 아, 저는 좀 썰렁해서 그런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좀 더 기다리세요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네, 죄송하지만 신청자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처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간접 화법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메시지를 붙여주시는 거죠. 자, 네 번째 방법은 이점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메시지만 전달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짝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표정이 싸늘해지세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주는 거죠. 대신에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럼 표정이 확 풀리십니다. 좀 조삼모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점을 더해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마찬가지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정확한 위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명령하듯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방법은요 쿠셔너를 좀 쓰시는 거예요. 쿠셔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앞에 붙여서 내 말 표현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말인데요. 그냥 차트 작성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차트 작성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배송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다는 죄송하지만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러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어요. 아기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거. 이게 다 거울 뉴런으로 인한 미러링 효과인데요. 이 미러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다 빠르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비슷하게 연출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요. 상대방의 음성과 유사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천천히 말하면 나도 말의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춰주고요. 상대가 화가 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 네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감정에 내 음성을 맞춰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전달 드렸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실게요. 저기서 틀린 말을 골라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맛 받침이 틀렸어요. 시옷 받침으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초딩이 답을 이렇게 작성했대요. 나 혼자가 틀렸어요. 같이 먹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소통의 기술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을 위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마음은 충분히 고객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